자, 246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오페라는 이제 약간 마이너한 오페라입니다. 우리한테 그렇게 아주 잘 알려진 오페라는 아니지만 20세기 직전에 이제 만들어져서 20세기에 초연을 한 그런 체코 작곡가의 작품 하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죠. 우리에겐 제한된 삶이 있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다면 그건 뭐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가장 큰 욕망인 것 같은데, 과거 진시황도 이제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노력했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오페라는 이런 영원한 삶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이제 덧없는 일인지를 일깨워주는 그런 오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나체크라는 이제 이 체코의 작곡가가 만든 오페라 마크로플로스 사건이라는 그런 오페라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체코의 오페라라면 이제 드보르작이 만든 루살카 정도였었는데, 이 루살카나 이 드보르작과 거의 상벽을 이루었던 체코의 아주 훌륭한 작곡가 야나체크 작품 중에 하나를 처음으로 소개시켜드리게 됐습니다. 이 비엔나 작품이고요. 2015년 공연한 작품입니다. 야쿠프 후르사가 지휘를 맡은 그런 음악 감독을 맡은 그런 작품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레오시 야나체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체코 국적을 가진 분입니다. 1854년에 태어나서 이 19세기에서 이제 20세기를 거쳐 산 이제 그런 작곡가고, 이 스메타나 뭐 팔려간 신부 뭐 이런 오페라죠. 드보르작과 더불어 체코 대표 작곡가입니다. 이 스메타나나 이 드보르자크가 이제 독일 오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한다면,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 야나체크는 러시아 오페라의 영향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이 형제가 대단히 많았어요. 14형제 중에 10번째니까 뭐 엄청나죠. 그 부모님도 대단하셨죠. 26살 때 이제 제자 중 하나였던 이제 츠텐카라는 독일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집안이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50대 이후에 작품 활동을 활발히 했습니다. 사실 이 야나체크의 오페라를 보면은 40대 이전에 만든 작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보통 모든 이제 그 유명한 작곡가들 같은 경우는 20대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분들도 많았잖아요. 그러고 이제 노후는 뭐 이렇게 한가하게 시간을 보낸 그런 케이스인데, 이 레오시 야나체크 같은 경우에는 50대에 이제 이 왕성한 작곡 활동을 엄청나게 해서 거의 대부분의 작품들을 50대 이후에 발표를 하는 좀 특이한 케이스죠. 그 이유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랑을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 체코의 그 민족주의적인 음악을 많이 추구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체코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변방의 유럽에서 뭐 여러 차례 그 침략과 이 나라의 주인이 바뀌는 그런 상황을 굉장히 많이 겪었었죠. 주변의 열강들에 쌓여서 과거 우리나라 역사처럼 그렇게 힘없는 민족으로서 민족의 의도치 않은 그런 방향으로 나라가 많이 갔기 때문에 그런 민족주의 음악가들이 꽤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야나체크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체코, 요게 이제 체코의 지도쯤 되는데, 이 브루노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이제 체코의 모라비아 주의 주도입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체코의 이 모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뭐 체코의 일원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모라비아라는, 과거에 이제 모라비아 왕국도 있었고, 이 모라비아라는 그 자체 토속적인 어떤 지방적인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애착을 가졌던 것 같아요. 특히 야나체크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요 작품들 초연이 주로 이제 브루노에서 이루어졌고, 이 중앙 무대에는 거의 이제 한참 후에나 이렇게 진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어떻게 보면 이제 브루노 지방, 모라비아 지방의 어떤 이 특징적인 방언과 그런 어떤 지방색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작품 활동을 주로 한 것 같아요. 이 프라하, 특히 체코의 이제 중앙 무대인 프라하에는 뭐 꽤 많이 이렇게 뒤에 그렇게 진출을 하는 그런 현상이 보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브루노에서 프라하까지는 한 2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과거 같은 경우에는 초연을 브루노에서 하고, 뭐 특히 뭐 대표적인 예누파 같은 경우에는 뭐 십몇 년이 지난 뒤에서야 이 중앙 무대에 진출하는 뭐 그런 현상도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게 이 고향인 모라비아의 민요나 지방 뭐 방언 같은 것들을 많이 채용을 하다 보니까 이 체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이질감도 많이 느꼈었고, 더군다나 이제 초기 작품이었던 예누파 같은 경우에는 그 소재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이제 좀 잔인한 영화 사례 같은 영화 사례 유기 같은 이런 소재를 담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거부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페라의 경향은 이제 굉장히 사회를 비판하는 비판적인 리얼리즘, 어떻게 보면 그 현 사회, 뭐 이 귀족 사회와 또 사회의 주류와 또 사회의 비주류 간의 어떤 그 차별적인 요소도 꽤 많이 작품에 많이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이 이제 이 야나체크의 작품이 이제 소개된 게 한 9가지 작품 정도 되고, 그 중에서 이제 4, 5개가 이제 많이 알려진 작품들인데, 그나마도 이제 3, 40년 뒤에나 이제 세계적으로 주목을 하게 되는, 뭐 같은 나라인 체코의 그 중앙 무대에 진출하는 것도 10여 년씩 이렇게 걸렸다 보니까 이 세계적으로 어떤 인정을 받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1890년에 아들을 잃었습니다. 베르디와 같은 그런 상황을 겪었죠. 아들과 이제 딸을 2명의 자식들 다 잃고 나서 또 이 부인과는 이제 그 관계가 소원해지고 하는 이런 일을 겪다가 예누파라는 작품을 이제 1904년에 이제 소개를 하면서 이제 사망한 딸에게 이제 헌정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런데다가 이제 이런 시기를 겪고 나서 63살의 나이에 이 25살의 아주 젊은 유부녀인 카밀라와의 사랑이 빠지는 게 야나체크의 작품 활동의 결정적인 이제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이 일반인도 이제 사랑에 빠지면 시인이 된다는 그런 뭐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예술가가 63살이나 된 농익은 예술가가 25살, 38년 어린 여성과 이제 열렬한 사랑을 나누면서 그 사랑의 힘으로 엄청나게 많은 작품들을 만들게 되죠. 오페라뿐만이 아니고 그 대표작이 오페라에서도 카타 카바노바 같은 그런 작품들은 아예 그 카밀라라는 여성을 위해서 만든 그런 오페라입니다. 그 뒤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작품 활동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한 5작품, 우리에게 이제 좀 유명하게 친숙한 작품이 이제 이 1904년에 발표한 예누파, 그다음 21년에 발표한 이제 카타 카바노바, 24년에 발표한 영리한 암여우, 그리고 오늘 저게 소개시켜드리는 26년에 작품한 마크로플로스 사건부터 이제 사후에 결국 이제 미완성 상태로 남은 게 이제 사후에 발표된 이제 죽은 자의 집으로부터 이렇게 한 5작품이 있었는데, 이런 작품들이 거의 대부분 이 50살 이후에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오페라인 마크로플로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거의 72살에 이제 발표를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다른 이제 작곡가와는 꽤 많은 이제 그 작곡 활동에 차이가 있습니다. 젊어서 작품 활동을 하고 늙어서는 노후를 보낸 그 대부분이 많은데, 이 야나체크 같은 경우에 이제 죽기 전까지 끊임없이 이렇게 작품 활동을 했죠. 그 당시가 더군다나 63살의 나이에 젊은 유부녀와의 이제 사랑이 한 11년간 지속되는데 그 영향이 컸다고 봅니다. 자, 이 오페라 마크로플로스 사건을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 어떻게 보면 이 추리 소설에 가깝습니다. 뭐 추리 소설이라기보다는 이제 내용 자체가 굉장히 다채롭죠. 이 카펠 차페크라는 이제 희곡, 마크로플로스의 비밀이라는 이 작품을 바탕으로 실제 이 야나체크가 직접 이 대본을 쓴 그런 오페라입니다. 이 카펠 차페크라는 이제 이 희곡 작가는 체코의 극작가인데, 뭐 그 당시 시대로 봤을 때는 엄청난 이제 진보적인 SF류의 작품, 뭐 로봇이라는 단어도 사용했다고 그래요. RUR이라는 그 작품도 만들고 뭐 도룡령과의 전쟁도 그런 희곡도 많이 만든 그런 분입니다. 꽤 그 체코에서는 엄청나게 유명하신 분 같아요. 야나체크가 직접 대본을 썼고, 이 보면은 전체적인 1, 2, 3막으로 이루어진 이 작품이 어떻게 보면 추리극 형태로 이렇게 전개를 되네. 그러니까 뭐 아리아나 이런 것처럼 음악의 아름다움으로 승부를 하기보다는 이 레치타티보의 연속적인 연결로 인해 갖고 어떻게 보면 그게 스토리 전개가 굉장히 이제 빠르고 또 섬세하게 진행이 되는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뭐 오페라를 자세히 보시면 이제 대충 느끼실 거지만, 뭐 일단 이탈리아 오페라 베르디나 우리가 즐겨 보던 푸치니와 같은 그런 오페라처럼
뭐 레시타치보 중간에 이제 그 아름다운 아리아가 계속 울려 퍼지고 하는 뭐 이런 전형적인 이탈리아풍의 오페라는 뭐 절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 기대를 접으시고 이제 새로운 어떤 각도로 19세기에 만들어져서 20세기에 소개가 된 이런 체코의 작품, 특히 이제 러시아풍의 어떤 스타일을 많이 따른 뭐 그런 작품이다 정도로 이렇게 보시고 새로운 오페라임을 이제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야나체크의 이제 주요 작품을 제가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려보겠습니다. 최초의 이 야나체크의 뭐 비교적 성공한 작품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예누파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이제 산문체 오페라입니다. 계속 서술적 대화체라기보다 이제 산문 형태로 이렇게 전개가 되고 1902년에 완성해가 1904년에 이제 초연을 한 거죠. 이 모라비아 브루노 극장입니다. 이것도 이제 체코의 프라하에서 이제 공연을 하지는 못한 거죠. 자기 고향인 이제 모라비아 브루노 극장에서 초연을 했고 체코의 이제 프라하에서는 1916년 정도에 이제 초연을 하게 된 그런 작품입니다. 아까 소개시켜 드렸다시피 이 가브리엘라 프레이소바라는 이제 극작가가 만든 원작이 있는데 그 작품이 이제 그 여자의 수양딸이라는 그 작품을 가지고 이제 야나체크가 만든 그런 오페라입니다. 스토리는 대충 이렇습니다. 이 물방앗간 주인이 이제 브리오브카라는 뭐 당시에 물방앗간 주인이 이제 꽤 이제 이 부유층에 속합니다. 물방앗간을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이 여성은 뭐 미망인이 일찍 된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는 이제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하고 이제 차남이 있었는데 이 장남은 또 첫 번째 부인과 사이에 이제 스테바라는 아들 하나를 두고 이제 이 첫 번째 부인이 죽었고 두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는 이제 낳은 아들은 없습니다. 그 대신 이제 두 번째 부인이 데리고 온 자식이 하나 있었어요. 라카라는. 그러니까 스테바하고 라카라는 두 친구는 어떻게 보면 뭐 형제죠. 아버지가 같은 형제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데리고 온 자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는 이제 전혀 안 섞여 있는 그런 형태도. 거기에 이제 차남도 이 첫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이제 예누파, 이 이제 예누파라는 오페라 주인공인 예누파가 태어나는데 첫 번째 부인이 이제 죽습니다. 죽으니까 이제 차남이 이제 두 번째 부인과 다시 결혼을 하죠. 그 두 번째 부인이 이제 또 하나의 주인공인 코르텔리카라는 이제 이 브리오브카의 이제 며느리인데 어차피 이제 첫 부인이 죽었으니까 첫 부인의 소생인 예누파를 자신의 이제 그 자식으로 입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계모가 되는 거죠. 이 예누파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고 나서 이제 코르텔리카를 제외한 차남과 장남과의 모든 또 부인들은 이렇게 다 죽었습니다. 무슨 이유였는지 몰라도 하여튼 결국 이제 이 보리오브카는 며느리 하나만 남아 있고 지금 이제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 예누파는 이제 스테바라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결혼을 하기 전에 아이를 하나를 갖게 되죠. 뱃속에 갖게 되는데 스테바는 예누파와 계속 사랑을 나눌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 처음에 사랑을 하다가 이제 멀어지고 결국 예누파는 이제 스테바한테 버림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 스테바의 배다른 형제인 나카가 실제 이제 이 예누파를 굉장히 좋아하게 되죠. 그렇게 좋아를 하는데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배다른 형제와 예누파 뭐 결국 다 이렇게 사촌지간이고 형제지간인 그런 상황인데 족보상으로 보면은 이런 삼각관계가 형성이 되죠. 스테바하고 사이에 이제 애는 하나 몰래 아무도 모르게 이제 지금 하나 갖고 있는 그런 상태고 라카라는 이 친구는 이제 예누파를 좋아하지만 이제 스테바가 결국 자신의 이제 장인어른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그게 진행이 되는데 스테바가 결국 예누파를 버리고 이제 이 카롤라라는 시장 딸과 이제 약혼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결국 코르텔리카는 사실 예누파를 굉장히 이제 자기의 수양 딸이지만 굉장히 사랑을 하는 그런 상태였으니까 스테바한테 버림받은 예누파가 이 라카 예누파를 좋아하는 라카하고 이렇게 맺어지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근데 이 라카는 예누파를 좋아는 하지만 그 자식까지 이제 자기가 거둘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코르텔리카가 자신의 딸을 위해 가지고 이 혼의 아들 아주 어린 영아를 자기가 이제 죽여서 이제 유기를 해버리는 거죠. 근데 뭐 이 모든 운명이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이 모든 운명이 조용히 순응을 하는 이런 예누파 입장에서 결국 이제 예누파와 라카가 결혼을 앞둔 상태에서 이제 겨울에 날씨가 풀려갖고 강에 물이 녹으면서 결국 어린아이의 시체가 발견이 돼가지고 이제 결국 코르텔리카가 이제 살인범으로서 잡혀 들어가게 되고 예누파와 라카만이 이렇게 남겨둔 상태로 뭐 오페라가 이렇게 끝이 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예누파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유명한 작품이 이제 카타카바노바입니다. 이게 이제 그 63살의 야나체크가, 늙은 야나체크가 젊은 이제 유부녀 카밀라와의 사랑에 빠지면서 카밀라에게 이제 헌정한 그런 작품이죠. 알렉산더 오스트로노브스키 원작이고요. 네우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야나체크가 이제 대본을 쓴 거죠. 이것도 브루노 극장에서 초연을 했습니다. 1921년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극 중에 이제 그 시대적인 배경은 러시아에 있는 거죠. 그리고 야나체크 작품 중에서 해외에서 공연한 첫 작품이 이 카타카바노바고 실제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야나체크의 작품 중에 가장 작품성이 높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작품 같아요. 이 작품이. 이 카타카바노바의 이제 대충적인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이제 카바노바 집안에서 이제 카바노바가 이제 아주 여기 이제 큰 상업을 하는 이제 아주 부자 상인 집안입니다. 이 남편은 죽고 이제 마르타 카바노바가 이제 모든 정권을 이제 실권을 이 집안의 실권을 재산과 모든 것을 관리하는 이 마르타 카바노바가 있습니다. 마르타 카바노바에게는 이제 아주 늙은 이제 나이 먹은 이제 티촌이라는 이제 아들이 있는데 이 주인공인 카타 카바노바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그 나이 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티촌과의 어떤 카타와는 이제 뭐 사랑도 없고 정략적으로 이제 며느리를 받았지만 마르타라는 이제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카타가 못마땅하죠.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은 이제 구박도 받고 마이너로서의 어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또 하나의 이제 또 부유한 상인이었던 그레고레비치 이제 가문에서는 이 콜레라로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부모를 동시에 잃게 됩니다. 이 보리스라는 자식과 딸 하나를 남기고 이제 이 부모가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재산을 이제 그 미성년 자식들한테 줄 수가 없으니까 이때 이제 후견인 제도가 있었거든요. 뭐 보리스 입장에 이제 삼촌이죠. 그레고레비치의 이제 남동생인 이 디코즈라는 삼촌이 이제 후견인으로서 이 친구들이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이제 재산을 갖고 있었는데 더군다나 그 조건이 디코즈를 이제 공경했을 때만 이제 준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리스는 이제 디코즈한테 굉장히 이제 순종을 해야 되는 그 재산을 다시 찾으려면 순종을 해야 되는 상태고 디코즈는 보리스를 굉장히 함부로 대하는 그런 상태로 나옵니다. 오페라에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보리스 집에는 이제 바나라는 집사가 있고 또 수양딸 마르타 카바노바의 수양딸 이제 바르나바는 이제 둘이 이제 사랑을 속삭이는데 이 사랑을 속삭이는 이제 은밀한 장소가 있었는데 이 바르나바가 카타에게 그 은밀한 장소를 가르쳐 줍니다. 결국 카타는 이 보리스와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죠. 불륜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유부녀니까. 그러고 나서 사랑에 빠진 그 이후에 이제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게 이 오페라의 내용입니다. 야나체크의 대표작이 이제 예누파와 카타카바노바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제 이 마크로플로스 사건 뭐 그런 세 작품 정도에서 제가 두 작품을 언제 소개시켜드릴지 모르니까 일단 제가 대충 가볍게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이 야나체크의 그 작곡 활동의 원동력이 카밀라와의 사랑이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잖아요. 야나체크는 당시에 63살입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뭐 의학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뭐 말년인데 이 말년의 작곡가가 이제 사랑에 빠진 겁니다. 이 야나체크가 이제 자식 둘을 다 병으로 잃고 자기 자신의 이제 부인과는 굉장히 소원해져 가지고 거의 별거 상태에 있었던 당시 같아요. 이 온천장에 갔다가 그 온천장에서 이제 만난 여성이 이제 카밀라라는 당시 25살 된 유부녀입니다. 사랑에 빠진 거죠. 이 야나체크가. 뭐 카밀라가 야나체크한테 얼마나 사랑에 빠졌는지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 나와 있는 내용은 별로 없지만 야나체크는 이 카밀라한테 엄청나게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온천장에서 유부녀인 카밀라와 만나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부인과 별거 상태였었고요. 이 카밀라는 이제 골동품 상점의 주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아름답고 이제 어떤 지적인 분위기에 반해가지고
무려 이제 700여 통의 연애 편지를 일방적으로 준 거죠. 야나체크가 카밀라에게. 카밀라가 뭐 야나체크한테 편지를 얼마나 줬는지에 대해서는 뭐 별 얘기는 없더라고요. 하여튼 정확하게 한 11년간 연애를 했습니다. 그 연애 편지 중에 이제 한 기절을 제가 먼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제가 그린 모든 음표 뒤에는 당신이 써 있습니다. 살아있고 강력하고 사랑스러운 당신이, 당신의 몸에서 피어나오는 향기가, 당신의 입맞춤에서 타오르는 불꽃이. 참 이 노 작곡가의 필력에서 편지에서 이렇게 이제 한 여성에게 강한 사랑을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저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쓴 음표들은 당신의 모든 것에 키스하며 격렬히 당신을 원합니다. 위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의 이제 편지를 주로 썼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의 이제 두 번째 인생에 대한 그 이 여성의 이제 비중이 엄청났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작품 활동을 합니다. 카밀라를 생각하면서. 근데 이런 과도한 집착과 이제 강박관념이 이제 곳곳에 묻어 나오게 되고, 이 작품 활동의 원동력이 되긴 했지만 또 정신적인 면과 육체적인 면이 이제 피폐해지는 건 어쩔 수 없죠. 어떤 불륜이니까. 카밀라도 당시 남편이 있었고, 야나체크도 뭐 비록 별거 상태였지만 이제 부인이 있었던 그런 상태였었고요. 이런 행복과 환희 또 줬지만 이제 고통과 절망도 같이 준 것 같아요. 현악 사중주의 2번인 이제 비밀 편지는 대놓고 이제 이 카밀라와의 사랑을 자기가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어서 이제 만든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오페라 카타카바노바는 뭐 이 여인을 위해서 이제 헌정한 그런 오페라죠. 그 정도로 이제 한 여성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랑을 하면 예술가가 되는데, 이 예술가가 사랑을 했으니까 그 작품의 깊이나 힘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죠? 아무튼 이 친구가 이제 카타카바노바를 쓰면서 나는 무언가 좋은 곡을 하나 쓰기 시작했어. 거기에 우리의 삶이 담길 거예요. 이게 이제 오페라 카타카바노바를 쓰면서 이 카밀라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아무튼 대단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고 이제 결국 이 유언을 하면서 현악 사중주인 2번이 이제 비밀 편지하고 오페라 카타카바노바는 실제로 유언에 이 카밀라에게 이제 이 판권을 넘깁니다. 뭐 그 정도로 이제 이 여인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사랑을 했는데 결국 그 사랑이 이제 사실 야나체크의 생명을 이제 재촉을 하죠. 이 미롤 여행을 갔던 모양이에요. 두 사람이. 뭐 그러니까 미롤 갔대 그때 이제 동행을 했던 게 카밀라의 어린 자식이 이제 동행을 했는데, 그 카밀라의 어린 자식을 잠시 이제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당시에 비가 왔는데 나이가 이제 60이 넘은 뭐 거의 70 가까이 된 그런 노인네가 그 비를 쭉 맞으면서 어린아이를 찾으려고 이제 헤매다가 감기에 걸렸대죠. 근데 그 감기가 결국 폐렴으로 발전해가지고 결국 이제 야나체크가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그런 원인이 이제 제공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과의 사랑은 뭐 엄청나게 행복과 환희도 안겨줬지만 고통과 절망, 결국 생을 마감하는 이제 원인 제공까지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뭐 아무튼 제가 보기에 이제 사랑의 힘은 위대한 겁니다. 이런 노 작곡가의 어떤 작품 활동을 일깨워줬으니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 캐스팅을 보면은 이제 로라 에이킨이라는 미국 이제 이 소프라노가 마크로플러스 역을 맡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 배역은 이제 그레고르 역에는 이제 루도비트 루비아라는 이제 독일 테너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명의 조연이 같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이제 등장인물을 보면은 연금술사, 뭐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로 보면 이게 이제 뭐 금을 세공하는 그런 기술자라고 그렇게 보이지만, 그 당시에 연금술사는, 유럽의 연금술사는 과학자였습니다. 뭐 모든 화학이나 뭐 모든 이 과학적인 부분을 해결했던 그런 사람 같아요. 이 히에로니무스의 딸인 이제 에밀리아 마르티, 지금 현재의 이름입니다. 이게 원래 이게 당시에 이제 이 이름이 이제 마크로플러스였겠죠. 이 주인공의 이름이. 근데 이 당시에 국왕인 루돌프 2세가 이 아버지 히에로니무스한테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약을 만들으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약을 만들고 나서 그 처방서를 이제 따로 만들고 그 약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루돌프가 그 약의 효력을 한번 증명해 보여라 그래가지고 결국 히에로니무스가 자기 딸한테 그 약을 먹이죠. 근데 그 딸이 이제 혼절해 버립니다. 근데 이제 루돌프가 보니까 이게 약효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해갖고 이제 실패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 에밀리아 마르티가 결국 300년간 살 수 있는 그런 영생을 얻게 되죠. 그 약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결국 지금 이 현세에 들어 300여 년을 산 에밀리아 마르티가 결국 새로 더 300년을 더 살기 위해서는 그 처방서에 적힌 대로 그 약을 다시 먹어야 되니까, 에밀리아 마르티는 이제 이 처방서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이 오페라의 어떤 보면 주요 내용입니다. 그 과정이 이제 나타난 건데, 그렇게 그 과정에 이제 전반적인 서술이 이제 이런 부가적인 이야기가 있는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프루스 집안이 있습니다. 정신지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지체인 페르디난드 프루스는 후손이 없어서 결국 재산을 사촌인 이제 에메리 프루스한테 전부 다 이제 물려주게 되죠. 이 에메리 프루스가 당시에 이제 마크로플러스하고 이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혼외적인 사랑이죠. 정식 사랑은 아니고 불륜의 관계였었고, 이 두 불륜의 사이에서 사생아가 하나 태어나죠. 페르디난도 그레고르라는. 근데 이제 이게 합법적인 그런 자식이 아니고 사생아로 이렇게 태어나다 보니까 떳떳하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제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은 그런 상태였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프루스 집안의 후손인 프루스 남작과 이제 이 오페라에 등장하는 프루스 남작과 페르디난도 그레고르의 후손인 알베르토 이제 그레고르라는 이 두 사람이 그 선대부터 이 재산 싸움을 이제 법정 다툼을 이제 100년째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 모든 상태가 이제 그 실질적으로 모든 일의 원인을 제공한 그런 사람들은 일제 진지하게 다 죽었죠. 근데 아시다시피 에밀리아 마르티는 지금 337년을 산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압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을 알고 있는 에밀리아 마르티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레고르의 그 어떤 재판에 직접 관여를 하죠. 근데 실제 에밀리아 마르티는 이 두 사람의 이제 재산 싸움에 뭐 거기에 관여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결국 이 마르티가 원한 거는 이제 곧 약효가 이제 떨어지니까 그 영생의 약의 처방서가 적힌 그 서류를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에서 나오는 마크로플로스라는 그 사건의 핵심적인 거는 이 처방서를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남긴 이 처방서가 있어야지 다시 그 똑같은 약을 만들어서 자기가 먹을 수 있고 앞으로 추가로 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의 이제 이 법정 다툼에 이제 관여를 하게 된 겁니다. 왜? 저 처방서가 어딘가에 이 두 프루스 남작이나 그레고르의 집안 어딘가에 지금 밀봉된 상태로 보관되고 있다는 것은 이 에밀리아가 알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프루스 남작의 아들 야넥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등장을 하고, 결국 에밀리아 마르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엘리나 마크로플로스거든요. 히에로니무스의 딸인 엘리나 마크로플로스가 약을 먹고 나서 결국 수백 년을 사는데 한 사람 이름으로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 주변 사람들은 다 죽고 있는데 자기는 계속 살니까요. 300년이니까. 그러니까 그때마다 30년 뭐 몇십 년 단위로 이제 계속 새로운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이제 이니셜 EM으로 가는, 에밀리아 마르티도 EM이죠. 엘리나 마크로플로스도 EM입니다. 에우제니아 몬테스도 EL이고, 이런 식으로 EL로 된 이 새로운 삶, 에밀리아 마르티, 지금 현재는 이제 에밀리아 마르티입니다. 극 중에서의 현재는 이렇게 5개 이제 이름을 가진 이 여성이 결국 이제 이 모든 이 법정 싸움에 관여되는 이 사람들과의 이제 굉장히 풀리지 않는 어떤 미스테리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여기에서 이제 하나 직접 이 에밀리아 마르티와 사랑을 나눴던, 에우제니아 몬테즈와 사랑을 나눴던, 지금 이제 정신병자입니다. 아마 치매 노인으로 나오는 호크 샌드로프 백작이 이제 결국 이게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라는 걸 그 정신 이상 상태에서도 감지를 하죠. 자기가 사랑을 나눴던 그 여성이 에밀리아 마르티라는 것을 극중에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에밀리아 마르티는 이제 그 처방서를 얻기 위해서 이제 프루스 남작을 유혹을 하고, 또 그 와중에 프루스 남작의
아들인 야넥은 또 에밀리아 마르티한테 이렇게 반하게 되죠. 그 반한 그 상황을 또 문서를 얻는데 이용을 하다가 결국 자기 아버지가 에밀리아 마르티와 동침하는 걸 보고 야넥은 비관해 갖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제 한참 후보 손잡버린 알베르토 그레고르도 지금 에밀리아 마르티한테 굉장한 연민을 느끼죠. 사랑의 공세를 하지만 에밀리아 입장에서는 뭐 아주 새파란, 아주 자기한테는 까마득한 이제 손주뻘이니까 뭐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여기에 이제 콜레나치라는 이제 이 담당 변호사, 그 다음에 비텍이라는 사무장, 또 비텍의 딸인 이제 오페라 가수가 등장합니다. 이 오페라 크리스타라는 오페라 가수는 에밀리아 마르티의 이제 극중 직업이 이제 오페라 가수거든요. 엄청난 그 실력, 뭐 300 몇 년을 노래를 했으니까 뭐 엄청난 실력이겠죠. 크리스타는 이제 자기가 에밀리아 마르티와 같은 훌륭한 이제 이 가수가 되기 위해 가지고 꿈을 품고 야넥과의 어떤 사랑을 하면서도 쉽게 받아주지 못하는 그런 형태로 납니다. 결국 에밀리아 마르티는 거의 뭐 처방서를 얻는데 성공을 하지만 결국 그 영생의 길이 그렇게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걸 결국 깨닫게 되죠. 엄청나게 불행스러운 일이라는 걸 알고 그 처방서를 크리스타한테 그냥 줘버리고 자신이 이제 죽음을 선택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이 오페라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얘기는 굉장히 다채롭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 오페라는 이제 즐기는 방법은 뭐 이 제가 뭐 아주 아름답고 감명 깊은 그런 아리아를 전달해 드리는 보다도 극이 이제 1, 2, 3막으로 전개되는 동안 이제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이 나누는 어떤 그 레치타티보와 대화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전체적인 극의 구성을 소개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자, 연출은 이제 이 피터 슈타인이라는 독일 연출가가 했습니다. 이번에 작품도 우리가 몇 작품 경험한 적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음악 감독을 맡은 지휘자는 야쿠프 흐루샤라는 이제 이 체코 작곡가입니다. 뭐 상당히 비교적 젊은 작곡가죠. 자, 이 전주곡부터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 1막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